중졸이 무슨 통역이에요? 형님은 입 다물고 뒤에나 서 계세요. 수십억짜리 계약서가 탁자 위로 내던져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으로 흩날렸어요. 프랑스 대기업 회장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고 시어머니는 뒷목을 움켜쥔 채 비틀거렸습니다. 유학파 동서의 통역은 이미 엉망이었고 회사의 운명이 곤두박질치고 있었죠. 모두가 얼어붙은 바로 그 순간 뒤편에서 물만 따르던 중졸 며느리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흩어진 계약서를 떨리는 손으로 주워들더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유창한 프랑스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중졸이라고 무시만 당하던 이 며느리, 과연 어떻게 이 자리를 뒤집어 놓았을까요?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든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라포르 그룹 회장 피에르 라포르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죠. 접견실 안에 있던 12명 남짓한 사람들 모두가 그 소리에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한 자리였군요.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는 게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질 만큼 한 글자 한 글자에 서늘한 기운이 실려 있었죠.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놓인 계약서를 거칠게 집어들더니 탁자 위로 내던졌습니다. 두꺼운 서류 묶음이 탁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접견실 벽까지 울렸고 종이 몇 장이 바닥으로 흩어져 내렸습니다. 순간 접견실 안 공기가 얼음장처럼 식어버렸습니다. 시댁회사 임원 4명은 의자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못했고 아무도 숨을 크게 쉬지 못했어요. 동서 리나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며 말을 더듬었죠. 제가 분명히 좋게 해석한 조건인데 왜 이러시는 거죠? 리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당황한 기색이 온 얼굴에 번져 있었어요. 손끝까지 하얗게 질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리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더 이상 이 사람과는 말을 섞을 가치가 없다는 듯 시선을 완전히 걷어버렸죠. 그 차가운 외면이 리나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자신감마저 지워버렸습니다. 시어머니 영숙은 뒷목을 움켜쥔 채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임원이 황급히 팔을 잡아 부축할 만큼 위태로운 모습이었어요. 이 계약이 깨지면 우리 회사는 끝장이야.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어요. 회사의 운명을 걸고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3달 넘게 공을 들이고 밤잠을 설쳐가며 맞춰온 계약이었죠. 유럽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기회라며 온 집안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측 수행원 3사람은 이미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노트북을 접었고 다른 한 사람은 가방 지퍼를 열어 자료를 넣고 있었죠. 남은 한 사람은 회장의 코트를 꺼내 들고 문 쪽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이 협상은 끝났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어요. 시댁회사 임원들은 서로 눈만 마주칠 뿐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마를 짚는 사람, 서류를 멍하니 내려다보는 사람, 탁자 모서리를 꽉 움켜쥐고 있는 사람. 절망의 모양은 제각각이었지만 표정은 하나같이 같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접견실 구석에서 손님 코트를 정리하고 빈 찻잔을 모으고 있던 지은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계약서, 종이를 하나씩 주워 모으고 있었죠. 무릎을 굽혀 종이를 짚고 구겨진 부분을 조심스럽게 펴서 순서대로 맞추는 손길은 분명히 떨리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종이들을 함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듯 한 장 한 장을 소중하게 모아들었어요. 동서 리나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형님은 그냥 나가 계세요. 이건 당신이 낄 자리가 아니에요. 리나의 눈빛에는 당황함 속에서 피어오른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중졸 며느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건지, 오히려 체면만 더 깎이니 얼른 사라져달라는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리나는 지은을 노려보면서도 한쪽으로는 회장 쪽을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이 사태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더 망쳐놓을까봐 조바심이 난 거였어요. 남편 도윤도 지은 쪽으로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괜히 나섰다가 더 망신이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어요. 눈빛은 아내를 걱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은 이 자리가 더 어그러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괜히 부딪히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라는 뜻이었죠.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 집에 시집 온 뒤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내가 낄 자리가 아니다. 괜히 나서지 마라. 뒤에 있어라. 눈에 안 띄게 굴어라. 그 말들이 가슴팍에서 한꺼번에 올라와 목을 죄어왔지만 지은의 머릿속에는 지금 그보다 더 강하게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금 회장이 프랑스어로 내뱉은 문장 하나였습니다. 지은은 그 문장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식품 공장에서 일하며 프랑스 출신 노동자들에게 배운 말이었습니다. 수출 서류를 베껴 쓰고 라벨을 읽으며 밤마다 소리내어 외웠던 문장들, 계약서에서 단어 하나가 책임과 손해를 완전히 바꾼다는 걸 몸으로 배웠던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되살아났습니다. 회장이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인지, 이 계약서의 어디가 문제인지 지은은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어요. 여기서 입을 열면 또 비웃음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중졸 주제에 무슨 계약서를 읽느냐고, 분위기 파악 좀 하라고 더 큰 창피를 당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입을 다물면 이 회사는 진짜로 끝이었습니다. 계약이 깨지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만약 이대로 사인이라도 했다면 그건 더 큰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저히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맞추며 문제의 문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눈이 그 줄 위를 2번, 3번 훑었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 뜻이 맞았죠. 지은은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바닥에서 일어서며 구겨진 앞치마를 한번 쓸어내렸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회장 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릴 만큼 뛰고 있었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고 다리에도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수년간 입을 다물고 버텨온 사람의 눈이었죠.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또렷한 프랑스어였습니다. 회장님, 지금 화를 내신 이유가 맞습니다. 이 계약은 공정한 협력이 아닙니다. 접견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조용해진 게 아니라 모두가 얼어붙은 것에 가까웠어요. 리나가 앞서 내뱉던 딱딱하고 번역기 같은 억양의 불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는 살아있는 말투가 중졸 며느리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죠. 회장 부부가 동시에 고개를 돌려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의 눈빛에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이 스쳤어요. 놀라움이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부인 엘리즈 역시 찻잔을 내려놓은 채 지은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 이 여자가 뒤편에서 물을 따르고 코트를 정리하던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은 한숨도 쉬지 않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대로 사인하면 우리 회사만 손해를 떠안게 됩니다. 짧고 분명한 한마디였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짚은 그 문장이 접견실 한가운데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죠.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뒷목을 잡고 비틀거리던 사람이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 굳어버린 거였어요. 동서 리나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지은을 노려봤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남편 도윤은 아내의 옆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몇 년을 함께 살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죠. 접견실 안에는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중졸 며느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늘 뒤편에서 물만 따르고 코트만 정리하고 시키는 일만 묵묵히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손님 앞에서는 이름 한번 불리지 못하고 집안일 도와주는 애라는 소개에도 웃으며 넘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접견실 한복판에 서서 프랑스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계약의 핵심을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수행원 한 사람이 정리하던 서류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코트를 들고 있던 사람도 문 쪽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어요. 회장은 아직 대답하지 않았지만 방금 전처럼 등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접견실 앞 모든 사람에게 느껴졌죠. 그날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던 지은의 말이 이 회사를 살릴 마지막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은이 이 집에 시집 온 건 26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단 하루도 이 집의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주방과 현관, 심부름 사이를 떠도는 사람. 그게 이 집에서 지은에게 주어진 자리였습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 방 앞에 세수물을 떠다 놓고 현관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빨래를 널고 장을 보고 저녁 반찬을 준비했죠. 온종일 쉬지 않고 움직였지만 그 누구도 그걸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이 집에서 지은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영숙은 사람들 앞에서조차 지은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집안일 도와주는 애예요.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소개했어요. 며느리라는 말 대신 도와주는 애. 마치 잠깐 고용한 사람을 소개하듯 가볍게 손을 흔들며 말하는 시어머니 옆에서 지은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친척들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을 훑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위아래를 살피기도 했죠. 그 시선이 지나갈 때마다 지은의 어깨는 조금씩 더 안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지은은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두 번째도 참았어요.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10번째쯤 들었을 때는 더 이상 아프지도 않았어요. 아프다는 감각마저 무뎌져 버린 거였죠. 명문대 졸업장이 자랑인 집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둘째 며느리 리나를 소개할 때면 목소리부터 달라졌어요. 어깨가 펴지고 눈빛이 반짝거렸죠. 우리 둘째 며느리는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온 아이야. 불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지은은 슬쩍 한 발 뒤로 물러서곤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몸이 저절로 움직인 거였어요. 이 집에서 중졸이라는 두 글자는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벽 안쪽에서는 대화가 오가고 웃음이 터지고 의견이 오갔지만
벽 바깥에 선 지은에게는 그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았죠. 동서 리나는 그 벽을 가장 노골적으로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모임 때마다 리나는 일부러 어려운 외국어 단어를 섞어 말했어요. 꼭 필요하지 않은 자리에서도 프랑스어 표현을 슬쩍 끼워 넣었고 그때마다 시어머니와 눈을 맞추며 웃음을 주고받았죠. 형님은 알아들으실 필요 없어요. 리나는 그 말을 할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간 그 웃음에는 배려라는 껍데기 아래 깔린 우월감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지은은 그 표정을 수십 번 봤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고 다음엔 억울했고 나중에는 그냥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남편 도윤은 그런 말을 다 듣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명절 저녁 리나가 지은 앞에서 대놓고 비웃는 말을 했을 때도 도윤은 젓가락질만 하고 있었어요. 차에 타고 나서야 한마디를 했죠. 그냥 참아. 괜히 부딪히면 내가 더 힘들어져.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도 결국 같은 편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 너무 쓸쓸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남편은 갈등이 싫은 사람이었어요. 싸움이 싫고 시끄러운 게 싫고 불편한 게 싫었죠. 그래서 늘 아내의 입부터 막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느끼는 사람을 조용히 시킨 거였어요. 한 번이라도 아내 앞에 서서 그건 좀 심하지 않냐고 말해줬다면 지은의 이 긴 침묵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윤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중요한 손님이 오는 날이면 지은의 하루는 새벽 4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장을 보고 육수를 내리고 반찬 8가지를 만들고 과일을 깎고 그릇을 세팅하고 꽃까지 꽂아 놓았어요. 손이 트고 손톱이 갈라져도 대충 밴드만 붙이고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한겨울에도 찬물에 나무를 헹구며 손끝이 터지는 걸 참았고 여름에는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이 눈에 들어가도 닦을 틈 없이 조리대 앞에 서 있었죠. 그런데 정작 손님이 도착하면 지은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딱 하나였어요. 뒤편에 서서 물을 따르는 것. 인사도 대화도 자리에 앉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손님이 물어봐도 시어머니는 슬쩍 화제를 돌려버렸어요. 시어머니의 말은 분명했죠. 배운 게 없으면 눈에 안 띄게 굴기라도 해야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지은은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만큼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 지은의 존재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숨겨야 하는 것이었죠. 중졸이라는 학력이 이 집안의 체면을 깎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지은이라는 사람 자체가 수치였던 겁니다. 동서 리나는 그 말을 등에 업고 더 노골적으로 선을 그었어요. 형님은 우리 집안 체면 떨어뜨리지 말고 뒤에 계시면 돼요. 리나가 그 말을 할 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그저 당연한 질서를 확인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꾸해봤자 돌아오는 건 더 큰 모욕뿐이라는 걸 이미 수없이 겪어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은은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침묵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체념이라고 부를 수도 있었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울타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지은은 수없이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시장통 반찬 가게에서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 생각이 늘 발목을 잡았거든요.
할머니는 손녀가 좋은 집안에 시집 갔다고, 이제 고생 안 해도 된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마디가 굵어진 할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우리 지은이 이제 편하게 사는구나 하고 웃던 그 목소리가 지은의 귀에서 한 번도 지워진 적이 없었어요. 그 할머니 앞에서 집을 깨거나 소란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차마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은은 모욕을 삼켰습니다. 1번, 2번, 10번, 100번. 시어머니가 손님 앞에서 집안일 도와주는 애라고 소개할 때도 동서가 형님은 알아들으실 필요 없다며 비웃을 때도 남편이 그냥 참으라며 등을 돌릴 때도 지은은 주먹을 꽉 쥔 채 웃었습니다. 웃는 게 아니라 이를 악물고 있는 건데 이 집 사람들은 그 차이를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무지 때문이라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배운 게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라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라고 다들 그렇게 단정지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지은은 몰라서 입을 다문 것이 아니었어요.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해 침묵했을 뿐이었습니다. 말해봤자 듣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중졸이라는 딱지 하나로 묵살되는 자리에서 입을 여는 건 용기가 아니라 상처를 자초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접견실에서 지은이 입을 열었을 때 모두가 얼어붙은 겁니다. 그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던 사람이 말을 했으니까요. 한 번도 앞에 나서지 않던 사람이 접견실 한복판에 섰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지은을 바라봤고 동서 리나는 자기 귀를 의심하듯 눈을 크게 떴으며 남편 도윤은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는 것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 참고 버틴 시간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삼킨 모욕 하나하나가, 눌러 담은 억울함 하나하나가 가슴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아직은 터뜨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이미 충분히 무거웠죠. 저는 늘 뒤에 서 있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지은의 어린 시절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7살 되던 해 겨울,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지은은 할머니 치맛자락만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어른들이 울고 있었고 하얀 국화꽃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7살짜리 아이에게는 그 모든 게 이해되지 않는 풍경이었죠. 할머니 말수는 아들과 며느리를 한꺼번에 잃고도 울 시간조차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그 다음날 새벽 할머니는 부은 눈을 손등으로 훔치고 평소처럼 시장 반찬가게 불을 켰습니다. 손녀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지은은 그렇게 시장통에서 자랐습니다. 새벽 5시면 할머니 손을 잡고 가게에 나갔어요. 콩나물 꼬리를 다듬고 시금치를 씻고 깻잎을 한 장씩 세어 묶었습니다. 8살, 9살 때부터 무거운 물통을 나르고 김치통 뚜껑을 열고 닫는 일을 했죠. 학교에 갈 시간이 되면 손에 밴 마늘 냄새를 비누로 3번씩 씻어내고 뛰어갔습니다.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시간에 지은은 가게로 돌아와 국물을 저었어요. 할머니는 음식을 만들 때마다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음식은 배만 채우는 게 아니야. 힘든 사람한테는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위로가 되는 거야. 할머니의 손은 크고 거칠었지만 그 손에서 나오는 음식에는 늘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단골 손님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면 반찬을 하나 더 얹어주고 혼자 사는 노인이 오면 국물을 넉넉히 감아줬어요.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음식이라는 게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일찍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가게 매출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대기도 빠듯했고 할머니의 허리는 해가 갈수록 더 굽어갔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던 날 지은은 성적표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성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고등학교에 꼭 가라고 장학금을 알아봐 주겠다고 했었죠. 하지만 장학금으로도 교복값과 교통비와 참고서 값을 다 댈 수는 없었어요. 무엇보다 할머니가 혼자서 가게를 감당하기엔 이미 몸이 너무 힘든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학교를 가야지 하며 눈물을 훔쳤지만 지은은 그 뒤에서 할머니가 진통제를 몰래 먹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은은 울음을 삼켰습니다. 성적표를 서랍 맨 아래에 넣고 그 다음 주 작업복을 입고 식품 공장 생산 라인에 들어갔어요. 15살이었습니다. 공장은 시끄럽고 덥고 쉴 틈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쉬지 않고 제품이 흘러왔고 손은 하루 종일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했죠. 손목이 붓고 어깨가 결리고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도 지은은 이를 악물고 라인을 지켰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마다 가게 불을 켜듯이 지은도 매일 아침 작업복 단추를 채우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 공장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젊은 여자들, 중국에서 온 중년 남자들, 그리고 프랑스 남부 출신의 부부가 있었어요. 장피에르와 마리안이라는 이름의 이 부부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쉬는 시간이면 늘 구석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빵을 먹었습니다.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했고 작업 지시를 알아듣지 못해 혼나는 일도 잦았어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 위험한 순간에 소리를 질러도 반응이 늦었고 그럴 때마다 관리자에게 꾸중을 듣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지은의 눈에 자주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지은은 도시락 반찬을 조금 덜어 그 부부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싸준 깻잎 장아찌와 계란말이였어요. 마리아는 처음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한 입 먹고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깻잎의 짭조름한 맛에 놀란 듯 입을 오물거리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또 한 입을 집었어요. 장피에르는 엄지를 치켜들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의 얼굴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편안한 표정이 피어났습니다. 그날부터 지은은 매일 도시락을 조금 넉넉히 싸왔고 세 사람은 점심시간마다 함께 앉아 밥을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부부 이야기를 하니 할머니는 그럼 내일은 잡채도 싸줄까 하며 김치찌개용 돼지고기를 한 근 더 샀어요. 부부는 고마운 마음을 말로 표현하고 싶었지만 한국어가 서툴렀어요. 대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답했습니다. 생활 프랑스어를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한 거였죠. 처음에는 인사말이었습니다. 봉주르, 메르시, 실브플레. 하지만 지은은 금방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말이 안 통하면 일이 더 위험해지는 현장이었으니까요. 지은은 인사말이 아니라 작업 지시와 납품 관련 문장, 서류에 나오는 표현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해, 멈춰, 이쪽으로 보내, 수량 확인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말부터 몸으로 익혀나간 거였어요. 퇴근 후에는 수출용 라벨에 적힌 프랑스어를 공책에 베껴 썼습니다. 납품 서류에 나오는 문장을 한 줄씩 옮겨 적고 모르는 단어 옆에 뜻을 적어 넣었어요. 밤마다 그 공책을 펴놓고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발음이 틀리면 다음날 마리안에게 물어보고 고쳐서 다시 읽었죠. 학원도 없고 교재도 없었지만 그 공책 한 권이 지은의 학교였습니다. 특히 계약이나 거래 관련 문장에서 눈이 열린 순간이 있었어요. 공장에서 납품 조건이 바뀔 때마다 현장이 뒤집어지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단어 하나가 달라졌을 뿐인데 책임지는 쪽이 완전히 바뀌기도 했고 조건 하나가 빠졌을 뿐인데 손해가 몇 배로 불어나는 일도 있었어요. 장 피에르가 한 번은 지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장 끝에 붙은 작은 단서가 전체 뜻을 뒤집을 수 있어. 좋게 들리는 말일수록 끝까지 읽어야 해. 그 말이 지은의 머릿속에 단단하게 박혔습니다. 그래서 접견실에서 동서 리나가 문제의 조항을 서로 돕는 조건이라고 좋게 옮겼을 때 지은의 귀가 먼저 반응한 거였어요. 뒤에 붙은 단서의 구조가 공장 시절 수없이 봤던 그 문장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읽으면 한쪽에만 책임이 쏠리는 바로 그 구조였습니다. 지은이 가진 힘은 유학에서 얻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부딪히고 현장에서 땀 흘리며 한 줄 한 줄 베껴쓰면서 몸에 새긴 살아있는 언어 감각이었어요. 교실에서 배운 말이 아니라 삶에서 배운 말이었기에 그 말에는 현장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맛과 공장에서 만난 프랑스 친구들의 기억. 그 두 가지가 지은 안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었어요. 따뜻한 음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여는 법은 할머니에게 배웠고 문장 속에 숨은 진짜 뜻을 읽는 법은 공장에서 배웠습니다. 그 두 가지 힘이 훗날 어떤 순간에 함께 쓰이게 될지 이때의 지은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 능력을 시댁에서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었어요. 말해봤자 믿지 않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졸이 무슨 프랑스어를 하느냐고 또 이상한 소리 한다고 오히려 더 큰 무시를 당할 게 뻔했죠. 그래서 숨겼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들려도 못 들은 척 그렇게 살아온 거였어요. 리나가 프랑스어 단어를 섞어 말할 때마다 지은의 귀는 그 뜻을 정확히 알아듣고 있었지만 입은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배운 적은 없지만 사람과 일 속에서 진짜 무서운 문장이 어떤 건지 배웠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접견실 한복판에는 거의 사인 직전까지 갔던 계약서가 탁자 위에 흩어져 있었고 뒤늦게 사태를 알아차린 시댁 식구들의 굳은 얼굴이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 지은의 입에서 프랑스어가 나왔다는 사실에 모두가 얼어붙은 채 아직 아무도 다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죠. 이번 계약은 시댁 회사에게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라포르 그룹과 손잡고 유럽 시장에 제품을 내보내는 회사의 미래가 걸린 기회였어요. 국내 시장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왔고 유럽 진출은 시댁 회사가 몇 년째 매달려온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계약 하나가 성사되면 회사의 판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석 달 넘게 온 집안의 역량을 이 자리에 쏟아부었죠. 임원들은 밤샘 회의를 반복했고 공장은 샘플 생산에 매달렸으며 동서 리나는 프랑스어 통역이라는 핵심 역할을 맡아 계약서 검토까지 도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리나에게 이 일을 맡긴 건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프랑스 유학파의 명문대 졸업장까지 이 집에서 리나보다 적임자는 없다고 모두가 믿었으니까요. 겉으로 보기엔 좋은 조건이었어요. 프랑스 측은 자신들의 유럽 유통망과 브랜드 힘을 내놓고 한국 쪽은 제품 기술력과 생산 노하우를 내놓는 형태였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합치는 협력이라고 리나는 설명했고 시어머니와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했죠. 유럽의 대형 유통망에 우리 제품이 깔린다는 상상만으로도 눈이 반짝거렸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계약서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리나가 핵심 조항을 번역할 때 기술 관련 조항을 함께 기술을 키우는 내용이라고 옮겼어요. 양쪽이 힘을 합쳐 제품을 발전시킨다는 뜻으로 읽히게끔 설명한 거였죠. 듣기엔 좋은 말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공정한 협력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지은이 읽은 원문은 달랐습니다. 그 조항의 실제 뜻은 시댁회사의 기술 정보를 프랑스 측에 사실상 넘겨주는 것에 가까웠어요. 함께 키운다는 말은 겉모습이었고 실제 구조를 뜯어보면 기술을 공유한다는 표현 뒤에 붙은 단서가 전체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 단서에 따르면 공동 개발 결과물의 사용 권한이 프랑스 측에 훨씬 넓게 열려 있었고 시댁 회사는 자기 기술을 내놓고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죠. 수십 년간 공장 현장에서 쌓아온 제조 기술과 배합 비율, 생산 공정의 핵심이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손해배상 조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나는 이 부분을 서로 조심하자는 내용이라고 둥글게 해석해버렸어요. 양쪽 다 주의하고 책임지자는 정도로 넘긴 거였죠. 하지만 원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까지 포함해서 제조사인 시댁 회사가 대부분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어요. 프랑스 측의 책임 범위는 놀라울 만큼 좁았고 시댁 회사의 책임 범위는 놀라울 만큼 넓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구조였죠. 기술은 우리가 내놓고 물건도 우리가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책임진다. 상대방은 자기 유통망으로 팔아주는 대가로 기술까지 가져가면서 정작 위험은 거의 지지 않는다. 겉으로는 공정한 협력이라고 포장되어 있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한쪽에만 짐이 잔뜩 쌓여 있는 계약이었습니다. 리나는 단어를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프랑스어 단어 하나하나의 뜻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문장이라는 건 단어만 안다고 읽히는 게 아니었죠. 문장의 구조, 단서의 위치, 책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읽어내야 했는데 리나에게는 그 감각이 없었습니다. 유학에서 배운 건 회화와 문학이었지 계약서 한 줄이 수십억 원의 손해를 만들 수 있다는 현장의 무게감은 아니었으니까요. 리나는 좋은 말은 좋게, 어려운 말은 쉽게 옮기면 되는 줄 알았지만 계약 문장에서는 좋게 들리는 말일수록 끝까지 의심해야 한다는 걸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실수가 지금 이 회사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장이 화를 낸 이유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피에르 라포르는 사기를 치려다 들킨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분노한 건 자기 말이 계속 잘못 전달되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장은 분명 자신의 조건을 명확하게 설명했는데 한국 쪽 통역이 그걸 전혀 다른 뜻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본인이 한 말이 왜곡되어 돌아오니 마치 자기가 상대를 속이려는 사람처럼 비치는 상황이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온 사람의 자존심이 건드려진 거였죠. 거기다 잘못된 통역을 바탕으로 한국 쪽이 아무런 의심 없이 사인을 하려드니 이건 진지한 협상이 아니라 형식적인 자리였다는 느낌까지 받은 거였습니다. 자기 앞에 앉은 사람들이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도장을 찍으려 한다는 사실이 협상가로서의 회장을 가장 모욕한 거였어요. 다시 말해 프랑스 회사가 무조건 악당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큰 회사 특유의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그건 협상 테이블에서 조율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진짜 위험은 잘못된 통역 때문에 양쪽의 말이 어긋나고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싸움이 아니라 잘못 전달된 뜻을 바로잡는 일이었죠. 지은은 그 점을 누구보다 빨리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쪽을 적으로 몰아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양쪽 모두 손해보지 않는 말로 다시 설명해야 한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동서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리나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면
자기가 그동안 내세워온 학벌과 체면의 논리까지 무너지니까요. 하지만 회장과 수행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건 시어머니도 느끼고 있었어요. 리나를 감싸야 할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지, 불안과 체면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손수건을 움켜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남편 도윤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맞는 말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바람뿐이었습니다. 제발 이 자리가 더 이상 시끄러워지지 않고 끝나기만을. 그 비겁한 바람이 도윤의 굳은 표정 위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지은은 그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리나의 새하얀 얼굴을, 남편의 내리깐 시선을, 그리고 아직 등을 돌리지 않은 회장의 뒷모습을요. 이 사람들 중 누구도 지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지은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도 입을 다물면 정말 끝이었어요. 계약이 깨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이해가 회사를 망치고 양쪽의 관계까지 돌이킬 수 없게 틀어뜨릴 수 있었죠. 지은은 떨리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혔어요. 회장이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서류를 탁자 위로 밀어놓는 동작은 느리고 단호했어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그 한 동작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수행원 한 사람이 재빨리 회장의 코트를 들고 다가섰고 다른 한 사람은 문 쪽으로 시선을 보내며 차 준비를 하는 듯한 손짓을 했습니다. 접견실 안공기는 거의 완전히 깨진 협상의 냄새로 가득했어요. 차갑고 뻣뻣하고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공기였습니다. 동서 리나가 마지막으로 분위기를 되돌려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회장 쪽으로 한 발 다가서며 프랑스어로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해가 있었다는 뜻을 전하려는 것 같았지만 다급한 마음에 문장이 꼬이고 단어 선택이 어긋나면서 뜻은 오히려 더 엉켜버렸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리나가 말을 할수록 더 차갑게 굳어갔어요. 입술이 일자로 다물렸고 눈빛에서는 마지막 남은 인내심마저 사라지고 있었죠. 리나의 프랑스어가 또다시 뜻을 비틀어 전달하고 있다는 걸 회장은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은이 접견실 뒤편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어요. 두 손에 작은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쟁반 위에는 하얀 그릇 하나가 올려져 있었고 그 안에서 따뜻한 김이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죠. 수프였습니다. 지은이 아까 접견실에 들어오기 전 주방에서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어요. 혹시 몰라서 만들어 둔 거였습니다. 중요한 손님이 오는 날이면 늘 따뜻한 국물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지은의 습관이었거든요. 할머니가 늘 그랬듯이 사람이 지치거나 화가 났을 때 따뜻한 한 그릇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지은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회장도 임원도 시어머니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회장 부인 엘리제 앞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접견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은에게 쏠렸어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꽂혔습니다. 지금 무슨 짓이냐? 내가 나설수록 더 창피해진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 중요한 자리에서 며느리가 쟁반을 들고 돌아다니는 꼴이 체면을 더 깎는다고 생각한 거였죠. 하지만 지은은 이번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귀에 그 말이 들리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숨소리까지 느껴질 만큼 가까웠으니까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서면 이 수프가 식기 전에 열 수 있는 문이 영영 닫혀버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은은 엘리즈 앞에 멈춰 섰습니다. 쟁반을 내려놓고 그릇을 조심스럽게 부인 앞으로 밀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마담, 자극이 적고 몸을 편하게 해주는 수프입니다. 한 숟갈만 드셔보시겠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발음은 정확했어요. 리나처럼 번역기를 읽는 듯한 딱딱한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 건네는 것 같은 조심스럽고 따뜻한 말투였죠. 엘리즈는 놀란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뒤편에서 물만 따르고 찻잔을 치우던 그 여자가 지금 자기 앞에 서서 또렷한 프랑스어로 말을 걸고 있었으니까요. 엘리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경계와 호기심이 동시에 스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릇에서 올라오는 김이 엘리즈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따뜻한 채소 향이었어요. 강하지 않았지만 코끝에 오래 머무는 어딘가 익숙한 냄새였죠. 엘리즈는 잠시 망설이다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맛보는 순간 엘리즈의 굳어있던 눈빛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의 힘이 눈에 띄게 풀렸어요.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어깨선이 내려갔고 꽉 다물고 있던 입술 사이로 작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방금 전까지 차갑고 경직되어 있던 얼굴에 전혀 다른 감정이 번지고 있었죠. 두 번째 숟가락을 뜰 때 엘리즈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린 것 같았어요. 먹는 동작이 느려졌고 씹는 것도 아닌데 입안에서 맛을 오래 머금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엘리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맛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아플 때마다 끓여주던 남부식 채소 수프와 닮았네요. 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엘리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숨기려는 듯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이 강인하고 단정한 여자가 수프 한 그릇에 감정이 흔들린 거였어요. 그 수프 안에 담긴 건 단순한 맛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픈 사람을 걱정하며 끓여준 국물의 기억이었으니까요. 지은은 짧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손에 익힌 국물 맛이 바탕이라고요. 거기에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프랑스 친구들에게 배운 남부식 채소 향을 더했다고요. 학교에서 배운 조리법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나누며 익힌 맛이라고요. 엘리즈는 지은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방금 전까지 이 접견실을 지배하던 차가움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만난 사람의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회장 피에르는 부인의 달라진 표정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코트에 팔을 반쯤 넣다가 멈춘 자세 그대로 부인 쪽을 바라봤어요. 엘리즈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남편이니까 부인의 표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눈에 읽혔을 겁니다. 회장은 코트를 수행원에게 도로 건네고 천천히 다시 의자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동작 하나만으로도 방금까지 닫혀있던 대화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리기 시작한 게 느껴졌습니다. 수행원들도 회장의 움직임을 보고 가방 정리를 멈췄어요. 접견실 안에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수프가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었어요. 계약서의 조항이 바뀐 것도 아니었고 잘못된 통역이 수정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날이 서 있던 감정이 한 단계 내려갔어요.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으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은이 한 건 말을 들을 수 있는 틈을 만든 거였어요. 지은은 바로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계약서를 다시 펼치며 말했어요. 이제 뜻을 다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잠시 지은을 바라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행원들 역시 서류를 다시 꺼내들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려는 말을 좀 더 들어보자는 쪽으로요. 리나는 자기 자리에 선 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몇 번이나 시도해도 되돌리지 못한 분위기를 지은이 수프한 그릇과 짧은 프랑스어 몇 마디로 바꿔놓는 모습을요. 리나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조함과 수치심이 동시에 얼굴을 타고 번지고 있었죠.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으면 맞는 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날 저는 먼저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은은 접견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서라고 한 사람은 없었어요. 누구도 허락하지 않았고 누구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계약서를 두 손으로 펼쳐든 채 탁자 한가운데 섰어요. 종이 위에 프랑스어 문장을 손가락 끝으로 짚으며 한 단어씩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접견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손끝을 따라 움직였죠. 리나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형님이 뭘 안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조롱이라기보다는 불안에 가까운 톤이었습니다. 자기가 석 달 동안 검토한 계약서를 중졸 며느리가 지금 뜯어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였죠. 리나는 회장 쪽을 힐끔 보며 한 발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이 오른손을 가볍게 들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바닥을 살짝 펼쳐 보인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 한 동작에 리나의 발이 멈췄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뜻이라는 걸 모를 사람은 없었어요. 회장의 시선은 리나가 아니라 지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끝까지 들어보겠다는 뜻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죠. 지은은 먼저 프랑스어 원문을 또렷하게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발음은 유학파처럼 매끄럽진 않았지만 정확했어요. 한 단어도 흐리지 않게 문장 끝까지 또박또박 읽어냈습니다. 접견실 안에 프랑스어가 울려 퍼지는 동안 회장의 수행원 한 사람이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발음이나 억양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지은은 계약서에서 손가락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들어 시댁 임원들 쪽을 바라보며 한국어로 풀어냈어요. 이 문장은 협력을 약속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넘기는 구조입니다. 임원 한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다른 임원은 자기 앞에 놓인 서류를 급히 넘겨보기 시작했어요. 지은은 잠시도 쉬지 않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특히 뒤에 붙은 단서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회사가 대부분 손해를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말이었어요. 어려운 법률 용어도 복잡한 프랑스어 문법 설명도 없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게 핵심만 꺼내놓은 거였죠.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임원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서로 얼굴을 바라보는 눈빛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석 달 동안 리나의 통역만 듣고 좋은 조건이라고 믿어왔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맨 구석에 앉아있던 임원 한 사람은 급히 서류를 뒤적이다가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손등으로 훔쳤어요. 그 옆에 임원은 리나 쪽을 힐끔 쳐다봤지만 리나는 그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리나가 참지 못하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그냥 통상적인 표현이에요. 어디든 들어가는 관례적인 문구라고요.
리나의 목소리는 높아져 있었지만 확신보다는 방어에 가까운 톤이었어요.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데 근거가 떠오르지 않는 사람의 말투였죠. 지은은 리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같은 문장을 다시 손가락으로 짚으며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앞부분만 보면 좋은 조건처럼 보입니다. 양쪽이 기술을 함께 키우자는 뜻으로 읽히니까요. 지은은 손가락을 문장 끝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여기 끝부분에서 책임이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 단서가 앞에 좋은 말을 전부 뒤집고 있어요. 그 말이 접견실에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바로 대꾸하지 못했어요. 지은의 설명은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비난하지도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어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표정에 분노를 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과 뜻만 바로잡으려 애쓰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그 담담한 태도가 오히려 지은의 말에 무게를 더하고 있었어요. 감정이 섞이면 사람들은 내용보다 감정에 먼저 반응하게 되니까요. 지은은 그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회장 피에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계약서를 달라는 뜻이었어요. 지은이 서류를 건네자 회장은 지은이 지적한 부분을 직접 손가락으로 짚으며 옆에 앉은 수행원과 낮은 목소리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원이 문장을 따라 읽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은의 해석이 맞다는 확인이었죠. 회장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얼굴에서 감정이 빠지고 그 자리를 신중함이 채워가고 있었어요. 이를 악물고 있던 턱에 힘이 풀렸고 좁혀져 있던 눈이 조금씩 원래 모양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타이밍에 회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뜻이 이쪽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접견실의 공기를 바꿨어요. 프랑스 측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이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어느 쪽도 적으로 만들지 않은 채 문제의 본질만 짚어낸 문장이었죠. 회장의 어깨에서 힘이 조금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자기 말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이쪽에 있다는 사실이 회장으로 하여금 방어 자세를 풀게 만든 거였어요. 프랑스 측 수행원들도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감정이 아니라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공격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으니 방어적으로 굴 필요도 없었죠. 시어머니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프랑스어가 나오고 계약서의 구조를 짚어내고 회장의 뜻까지 풀어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입이 반쯤 벌어져 있었지만 더는 함부로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끼어들 말이 없었어요. 남편 도윤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아내가 단순히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계약서의 구조를 읽고 위험을 짚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표정이 멈춘 거였어요. 자기가 이 사람과 몇 년을 함께 살면서 뭘 보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얼굴 위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리나는 점점 더 말문이 막히고 있었어요. 자기가 뭘 놓쳤는지 설명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짚은 부분을 보면 볼수록 자기가 얼마나 가볍게 읽었는지가 선명해졌고 그 사실을 인정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리나의 시선이 바닥과 계약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다 풀었다를 반복하는 얼굴에 초조함이 넘쳐 흘렀어요. 접견실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는 누가 체면을 지키느냐의 싸움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동서를 내세워 체면을 세우려 했고 리나는 자기 실력으로 자리를 지키려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의 체면이 아니라 이 문장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지은은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멈춘 건 다행입니다. 사인한 뒤였으면 늦었을 겁니다. 그 말이 접견실에 남았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방금 일어날 뻔했던 일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한 문장씩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되는 조항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가며 이 계약이 왜 시댁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지 쉬운 말로 차근차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접견실 안에 모든 시선이 지은의 손가락 끝에 모여 있었어요. 이 조항을 보시면 우리 기술을 함께 쓰자는 말처럼 보입니다. 지은은 잠시 멈추고 임원들의 눈을 한번 훑쳤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문장 뒤쪽으로 옮기며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가 우리 기술을 더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개발한 결과물이라 해도 사용 범위가 프랑스 쪽에 훨씬 넓게 열려 있어요.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임원 한 사람의 볼펜 잡은 손이 멈췄어요. 다른 임원은 자기 앞에 서류를 급히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또 한 사람은 리나 쪽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리나가 석 달간 좋은 조건이라고 설명해온 바로 그 조항이 지금 지은의 입에서 완전히 다른 뜻으로 풀려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접견실 안에 불안한 기류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쉬지 않았습니다. 다음 조항으로 손가락을 옮기며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를 누가 책임지는지 보시면 거의 전부 우리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제품 하자는 물론이고 유통 과정에서 생긴 문제까지 제조사인 우리 회사가 대부분 떠안는 구조예요. 두 번째 충격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서류를 넘기는 손이 급해졌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눈빛에 공포에 가까운 당혹감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떨며 물었어요. 그럼 잘못하면 우리가 기술도 잃고 돈도 잃는다는 말입니까? 지은은 그 임원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마디도 보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고개 끄덕임 하나에 담긴 무게가 접견실 전체를 눌렀습니다. 임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고 그 옆에 앉은 사람은 두 손으로 이마를 감싸쥐었어요. 리나가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내가 읽었을 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변명이라기보다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자기가 석 달 동안 검토하고 번역한 계약서가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는 사실을 리나는 지금 이 순간에야 온전히 깨닫기 시작한 거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가 좌우로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리나는 자기 앞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한 줄을 읽다 말고 다시 내려놓았어요.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간 자신만만하게 보고해온 내용이 송두리째 뒤집히고 있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거였죠. 지은은 리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부딪히면 이 자리가 또 다른 방향으로 틀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계약서 위에 같은 문장을 다시 짚으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앞부분만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좋은 말로 시작하니까요. 하지만 뒤의 조건이 전체 뜻을 바꿉니다. 단서 하나가 앞에 약속을 뒤집는 거예요. 리나는 입을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근거가 없었어요. 지은이 짚어내는 부분을 자기도 다시 읽어볼수록 그 해석이 맞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리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 피에르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행원과 낮은 목소리로 짧게 상의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말한 내용이 여기서 다르게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는 것 같군요. 인정이었습니다. 완전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자기 쪽 조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회장 스스로 인정한 거였어요. 그 한마디가 접견실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폭발할 것 같던 긴장이 터지지 않고 대신 정밀한 검토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였죠. 수행원들이 서류를 다시 펼치고 회장이 지은이 짚은 조항을 하나씩 되짚어보는 모습에서 이 자리가 더 이상 싸움이 아니라 확인의 자리로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행원 한 사람이 노트북을 다시 열고 원문 파일을 띄우기 시작했어요. 아까 가방에 넣었던 그 노트북이었습니다. 협상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정리했던 도구를 다시 꺼내는 그 동작이 이 자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죠. 시어머니 영숙은 의자 손잡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금 무슨 짓이냐, 며느리를 막아 세우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의자에 붙어 있었죠. 자기가 믿고 내세웠던 동서의 통역이 회사를 망칠 뻔했다는 사실이 시어머니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 놓은 거였습니다. 남편 도윤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 시선을 피했어요. 접견실 한가운데 서서 프랑스 회장과 시댁 임원들 사이를 오가며 계약의 위험을 짚어내는 아내의 모습이 도윤에게는 낯선 사람의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 사람을 얼마나 얕게 봐왔는지,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를 처음으로 온몸으로 체감하는 얼굴이었어요. 부끄러움과 후회가 뒤섞인 그 표정을 도윤은 숨기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은은 다시 회장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계약이 누구를 속이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움직였어요. 방어하려던 자세가 조금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다만 한쪽에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뻔한 겁니다. 통역이 그 차이를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프랑스 쪽에게 내민 달이었습니다. 사기꾼이라고 몰지 않았고 악의가 있었다고 탓하지도 않았어요. 큰 회사가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건 협상에서 흔한 일이고 문제는 그걸 제대로 읽지 못한 쪽에 있다는 뜻을 담은 말이었죠.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공격당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났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덕분에 프랑스 측은 체면을 잃지 않은 채 다시 대화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시댁 역시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채 방향을 돌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리나는 더 말할수록 자신의 부족함만 드러난다는 걸 느꼈어요. 아까부터 반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막혔고 이제는 입을 열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가볍게 계약서를 읽었는지가 드러날 뿐이었죠. 리나는 결국 입술을 깨문 채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인 그 뒷모습에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은은 숨을 한번 고르고 접견실 전체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누구에게 유리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공정하게 바꿀 수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이 자리의 방향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해결로, 체면이 아니라 공정함으로. 지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접견실 안누구의 말보다 분명하게 남았습니다. 수정 논의는 길었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접견실 안에서는 조항 하나, 문장 하나를 두고 양쪽이 번갈아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측이 양보하기 어렵다고 하면
시댁 쪽이 왜 그 조건이 부담인지 설명해야 했고, 시댁 쪽에서 더 요구하려 하면 프랑스 측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야 했죠. 팽팽한 줄다리기가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지은은 그 한가운데에서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쉬지 않고 오갔습니다. 회장이 말하면 시댁 쪽에 풀어주고 임원이 질문하면 프랑스 측에 전달했어요. 단순히 말을 옮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양쪽의 뜻이 어긋나려 하면 그 틈을 미리 잡아 바로잡았고 좋게 들리는 표현 뒤에 숨은 조건이 있으면 놓치지 않고 짚어냈어요. 목이 마르고 다리가 아파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집중을 놓으면 또다시 위험한 문장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수정된 계약서 초안이 정리되었습니다. 기술 관련 조항부터 달라져 있었어요. 한쪽에 일방적으로 넘기는 구조가 사라지고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되 각자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놓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댁회사의 제조기술이 보호받으면서도 프랑스 측의 유통 역량과 결합할 수 있는 형태였죠. 임원 한 사람이 수정된 문장을 읽다가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안도가 섞인 고개 끄덕임이었습니다. 책임 문제도 재정리되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한쪽에 몰아주는 대신 제조 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시댁 회사가, 유통 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프랑스 측이 맡는 방식으로 구간이 나뉘었습니다. 각자가 책임지는 범위와 손의 한도가 분명하게 적혀 있었고 아까처럼 한쪽만 벼랑 끝에 서는 구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프랑스 회장 피에르는 수정된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표정이 서서히 바뀌어 갔어요. 아까 계약서를 탁자 위로 내던졌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차분하고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수행원과 짧게 눈을 맞추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행원도 따라 끄덕였습니다. 인정이었죠. 시어머니 영숙은 의자에 앉은 채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뒷목을 잡고 비틀거리던 사람이 지금은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고 있었어요. 손수건을 쥔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긴장이 풀리면서 밀려오는 떨림이었습니다. 회사가 살았다는 사실이 그제야 시어머니의 몸에까지 전해진 거였어요. 그리고 그 회사를 살린 것이 자기가 집안일 도와주는 애라고 불러온 바로 그 며느리라는 사실이 손수건 너머의 눈빛에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리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접견실 한쪽에 선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자기가 놓친 한 문장 한 문장이 얼마나 큰 위기를 불렀는지 지금 이 수정된 계약서를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으니까요. 아까 자기가 좋은 조건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보고한 바로 그 조항들이 전부 뜯어 고쳐져 있었습니다. 리나의 입술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반박도 변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은은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수정된 계약서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한 줄 한 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좋게 들리는 말 속에 혹시 또 다른 위험이 숨어 있지 않은지, 단서 하나가 전체 뜻을 뒤집는 구조가 남아있지 않은지 공장에서 배운 그 감각으로 한 글자도 건너뛰지 않았어요. 수정된 문장에서도 애매한 표현이 하나 걸리자 지은은 주저없이 그 부분을 짚어 회장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회장은 수행원과 짧게 상의한 뒤 문장을 좀 더 명확하게 다듬는 데 동의했어요. 회장은 그런 지은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파트너와 이야기하는 것 같군요. 그 한마디에 접견실한 공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아까 이건 협상이 아니라 시험이었군요. 라고 분노하며 일어섰던 그 사람이 지금은 파트너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거리가 얼마나 먼 것인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었죠. 남편 도윤은 그 말이 나오자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접견실 한가운데 서서 프랑스 회장에게 파트너라는 인정을 받은 아내를요. 하지만 도윤은 먼저 말을 걸지 못했어요.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것들을 용서받기엔 너무 가볍다는 걸 도윤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시선만 내리깔았어요. 그 축 처진 어깨가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종 수정된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아까처럼 얼른 사인하고 끝내자는 사람도 없었고 형식적으로 넘기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양쪽 모두 한 줄 한 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느린 속도가 오히려 이 계약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회장이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사인하지 않았어요. 펜을 든 채 고개를 돌려 지은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묻고 있었어요. 이제 괜찮느냐고, 더 확인할 것은 없느냐고. 지은은 그 시선을 받아 계약서를 한 번 더 훑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이 사인을 시작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조용한 접견실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아까 같은 계약서에 같은 펜으로 사인할 뻔했던 순간과는 전혀 다른 무게의 서명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끝나자 시댁회사 쪽에서도 대표가 펜을 들었습니다. 아까와는 달랐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고 확인한 사람, 확신을 가진 사람의 손이었죠. 사인이 마무리되는 순간 임원 한 사람이 참았던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 소리에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어깨의 긴장을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누군가는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인 수정 계약서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끝났다는 안도보다는 큰 것을 넘겼다는 벅참이 접견실을 채우고 있었어요. 위기였던 자리가 새로운 기회로 바뀐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장면이 주는 감정은 단순히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던 사람의 말이 이 자리를 살렸다는 사실, 무시당하던 며느리의 통역과 판단이 모두의 미래를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이 순간을 진짜 의미 있게 만들고 있었어요. 회장은 사인을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오늘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해할 수 있었소. 회장의 눈가에 부드러운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아까 분노로 일그러져 있던 그 얼굴이 맞나 싶을 만큼 온화한 표정이었어요. 옆에 서 있던 부인 엘리즈도 작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인사 안에 오늘 하루 동안 이 사람이 견뎌낸 모든 것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뒤편에서 물을 따르고 나가 있으라는 소리를 듣고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접견실 한가운데 서서 끝까지 말을 이어온 사람의 인사였어요. 이 계약은 그냥 살아난 게 아니었습니다. 공정한 계약으로 다시 태어난 거였어요. 프랑스 측이 돌아갔습니다. 회장 부부와 수행원들이 접견실 문을 나서고 복도를 지나 현관까지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접견실 안에 남은 사람들은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진 공간에 시댁 식구들만 남아 묵직한 침묵 속에 서 있었어요. 임원들은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건 시어머니 영숙, 남편 도윤, 동서 리나, 그리고 지은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지은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고 또 열려다 다시 다물었어요. 몇 번이나 입술만 달싹거리다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뒤 단 한 번도 며느리 앞에서 말을 고른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뭘 하든 한마디면 됐고 한마디가 곧 명령이었죠. 그런 사람이 지금 며느리 앞에서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도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느린 발걸음으로 지은 곁에 다가왔어요. 한 발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지은의 옆에 서기까지 걸린 몇 걸음이 도윤에게는 몇 년치의 거리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도윤은 아내의 얼굴을 올려다보지 못한 채 말했어요. 내가 당신을 너무 몰랐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후회가 가득 묻어 있었어요. 그냥 참아. 괜히 부딪히면 내가 더 힘들어져. 자기가 수없이 해온 그 말들이 지금 이 한마디 앞에서 얼마나 가볍고 비겁했는지 도윤 스스로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리나는 접견실 구석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끝까지 체면을 붙들어 보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누구도 리나 쪽을 보지 않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접견실의 중심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구석의 사람이 되어 있었죠. 리나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반박도 변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제야 그런 말을 했니?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질문인 것 같으면서도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 안에는 당황과 체면, 상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어렴풋한 자각이 뒤섞여 있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는 뜻이었지만 그 말 자체가 이미 답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요? 말하게 해준 적이 있었나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은 침묵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몇 초에 불과했을 겁니다. 지은의 머릿속에는 이 집에서 보낸 수년간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을 거예요. 새벽마다 밥을 짓던 주방, 손님 앞에서 물만 따르던 식탁 뒤, 집안일 도와주는 애라는 소개를 들으며 서 있던 거실, 그냥 참으라는 남편의 말을 듣던 차 안, 그 모든 장면들이 지금 이 한순간에 모여 있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에는 분노도 없었고 울음도 없었습니다. 화내지 않았고 비꼬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 아주 담담한,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수년간 입을 다물고 버텨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었죠.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첫 문장이 접견실에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떨렸고 남편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지은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말할 기회가 있어도 들어주신 적이 없으셨잖아요.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크지 않았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울먹이거나 떨리는 말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듣는 사람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어요. 오랫동안 눌러왔던 진실이 분노가 아닌 사실의 형태로 꺼내진 거였습니다. 화를 냈다면 시어머니도 맞서 싸웠을 겁니다. 울었다면 적당히 위로하고 넘겼을 거예요. 하지만 지은은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어떤 분노보다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이 벌어져 있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운 게 없으면 눈에 안 띄게 굴어라. 집안일 도와주는 애. 자기가 해온 말들이 지금 이 한마디 앞에서 전부 되돌아오고 있었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며 의자 팔걸이를 더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처럼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남편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떨궜어요. 그냥 참아. 그 한마디로 아내의 입을 막아온 시간들이 고개를 든 채로 버틸 수 없을 만큼 무거웠던 겁니다. 지은은 누구를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를 내거나 쌓인 서러움을 한꺼번에 쏟아내지도 않았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목소리, 단단하지만 고요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배운 건 적어도 속이려고 배운 적은 없습니다. 잠시 멈추었다가 지은은 마지막 말을 덧붙였어요. 저는 그냥 제대로 보이는 걸 말했을 뿐입니다. 그 말이 접견실에 남았습니다. 마지막 칼날 같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칼날은 누군가를 베려고 휘두른 게 아니라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을 잘라내어 보여준 것에 가까웠습니다. 중졸이라서 모르는 게 아니었다는 것. 말해봤자 듣지 않을 사람들 앞에서 입을 다문 것 뿐이었다는 것. 그 사실이 이 한마디에 전부 담겨 있었어요. 문득 아까 프랑스 측이 떠나기 직전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회장 부인 엘리즈가 현관에서 지은의 손을 꼭 잡았었어요. 양손으로 감싸듯 잡은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엘리즈는 지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죠. 당신의 음식도, 당신의 말도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 집에서 수년간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당신에게서 진심이 느껴졌다는 말을 함께 산 가족이 아니라 오늘 처음 만난 프랑스 여자에게서 들은 거였어요. 지은은 그때 웃었습니다.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작지만 진짜 웃음이었죠. 오늘 하루 중 가장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다 했어요. 더 보탤 것도 더 들을 것도 없었습니다. 지은은 탁자 위에 놓인 앞치마를 조용히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접견실 문을 열고 복도를 지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어요. 아까 수프를 들고 접견실로 걸어 들어올 때와 같은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뒷모습은 달랐습니다. 아까는 떨리는 손으로 쟁반을 붙잡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소리에 등이 움츠러들고 리나의 시선에 어깨가 작아지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복도를 걸어가는 지은의 등은 곧았습니다. 어깨는 펴져 있었고 고개는 숙여져 있지 않았어요.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접견실에 남은 세 사람은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수건을 입에 가져간 채 미동도 하지 못했고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어요. 리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은을 부르지 않았어요. 부를 수 없었습니다. 주방 문이 닫히는 작은 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접견실의 침묵은 오래 이어졌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졸업장에 적힌 글씨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 무엇을 지키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한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지은이 접견실에서 프랑스어로 입을 여는 그 순간이요. 수년 동안 뒤편에만 서 있던 사람이 한 발 앞으로 나서는데 필요했던 건 졸업장도 자격증도 아니었어요. 그냥 용기 하나였습니다.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고 더 큰 무시를 당할 수도 있는 자리에서 그래도 옳은 말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그 한순간의 용기요. 우리 주변에도 지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말할 수 있는데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 능력이 있는데 겉모습 때문에 무시당하는 사람, 알고 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요.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벽이 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은의 시어머니처럼 학벌과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있진 않았는지, 지은의 남편처럼 불편한 진실 앞에서 그냥 참으라는 말로 상대의 입을 막고 있진 않았는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줍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디를 나왔느냐가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학벌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고 침묵이 곧 무지가 아닙니다.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을 품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꺼낼 수 있게 해주는 건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한번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쪽에 오래 남아서 내일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물어봐 주세요.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건 아닌지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